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어제 여야가 결국 공무원 연금 개혁에 실패했습니다. 협상 당사자이자 이 개혁 대상자인 공무원들을 협상의 당사자로 끌어들이더니 이 노장년층의 표만을 의식해서 우리 젊은 세대에게 막대한 빚을 떠넘기려 했던 여야, 결국 협상 능력도 부재했다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오늘 조간신문 이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아일보부터 함께 하시죠. 동아 1면입니다. 연금 충돌에 법안 처리하지 못한 국회.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오늘 동아일보는 묻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 민생 법안 하나도 처리 못하고 결국 발목 잡혔다.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일보 1면에 실린 1면 사진입니다. 자, 유승민 원내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 여야가 뺑그렇게 둘러싸면서 설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50% 국민연금 이 수치 박아넣자. 안 된다. 그 수치 박아넣을 수 없다. 여야는 결국 이 50이라는 숫자 때문에 줄다리기를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무무무 산무정치. 첫 번째 무책임, 무능, 무원칙, 산무정치. 세 가지가 없답니다. 김무성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당에서 당초 합의보다 훨씬 무리한 추가 요구를 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맞섰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새누리당이 야당과의 약속을 건식자처럼 버렸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잠시 후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경향신문 1면입니다. 자, 주제를 조금 바꿔서 홍준표 도지사 금품 의혹 관련해서 국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요. 홍준표 지사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더불어 2011년 국회의원회관의 의원실 호수와 의원실 배치도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홍 지사는 검찰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한겨레신문 1면. 급기야 홍준표 돈 전달자 회유 지시 정황까지 포착이 됐다. 관련해서 회유를 하려 했던 홍 지사의 측근까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완구 국무총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 총리도 이전 총리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점점 어째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서울신문 1면입니다. 제목만 보고 넘어가죠. 국민 농락한 국회. 더 이상의 기사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입니다. 함께 보시죠. 중앙일보 35면 박용성 만평. 자, 95년 모래시계 검찰로 유명했던 나 떨고 있냐 홍준표 역할을 했던 배우에게 말했다면 이제는 시즌2 홍준표 지사가 나 떨 줄 아냐 검찰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과연 어제 홍 지사의 이 기자회견 내용이 본인에게 도움이 될지 자충수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여야의 무능력한 정치개혁 능력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는 여러분의 쇼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확인하시죠. 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실패. 김무성 여당 대표에게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후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류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실상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연계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을 두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사면 초과에 몰렸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김무성 대표를 선거의 남왕이라고 축켜 세웠던 김태호 최고위원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양당 두 분 대표의 미래만을 위한안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주기식, 인기영합적 파퓰리즘적 전형이다. 비박계 중진인 심재철 의원도 야당의 된통 되치기를 당했다며 유승민 원내대표의 협상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매서운 지적이 이어지자 김무성 대표는 협상 내용을 잘 모르고 비판한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거 이해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좀 지적하시기. 이어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비박 지도부와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 청와대 책임론을 놓고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협상 과정을 다 알면서 뒤늦게 월권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옳지 못하다라고 문제 삼자 친박계가 발끈한 겁니다.
원내대표의 협상 능력 부재예요. 전략 부재고 원내대표의 역할, 그 직책이 부여한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망각하는 그런 언행이나 행동을 해서는 올바르지 않은 거죠. 공무원 연금 개혁 협상 후폭풍이 당내 계파 갈등은 물론 당청 갈등으로의 확전이 불가피한 대목입니다. 채널A 뉴스 유병수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기분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대한민국 언론인, 정치부 기자로서 오늘은 조금 절망스러운 기분이 있습니다. 어제 결국 여야 모두 공무원 개혁에 결과적으로 실패하면서 이제 막대한 재정 적자를 야기했던 공무원연금 적자가 하루 100억 꼴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어제 개혁안에 합의했다면 내년 적자는 그나마 41%로 줄일 수 있었는데 여야가 이마저도 걷어찬 겁니다. 여야, 우리 국회에 정치 개혁 능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는 셈이 돼서 정치 기자로서 오늘은 조금 절망스럽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 정성희 위원님, 이 많은 적자와 이 많은 빚은 차치하더라도 국회에 개혁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절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나왔지만 정치권의 무능, 무책임, 무원칙, 다시 말해서 총체적인 우리 정치의 실패,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실패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수결 원칙이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그것이 작동하지 않았고 정말 요즘 그 정치 드라마 미국에서 하는 하우스 오브 카드의 한 장면처럼 정말 민주주의는 과장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여당, 야당, 청와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더 좀 안타깝고 슬픈데요.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50%라는 그 숫자 자체에 집착을 하면서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하다가 그거를 못 넣게 돼가지고 이게 망가뜨린 책임이 있고 특히 그것에 대해서 모든 그 책임을 여당에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여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안을 국민연금을 공무원 연금에 연계하자는 걸 받은 또 어저께도 제가 말했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 결국 야당이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은 국정에 대해서는 여당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은 그런 책임이 또 큽니다. 청와대 같은 경우 이런 진행 상황을 알면서 방관하고 있다가 역시 얘기하듯이 남의 일 얘기하듯이 야단만 치다가 결국 이런 사태를 몰고 온 책임이 있어서 여야 청 모두가 큰 책임이 있는 사안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강론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누구에게 더 잘못이 있고 원인을 제공했는지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박용진 전 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여당의 책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무성 대표가 분명 문재인 대표와 협상을 할 때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하자라는 야당의 합의안을 받았습니다. 받는 것이 적절한가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야당과 합의를 과연 뒤집는 것이 적절했느냐. 결국 민생 법안들 여러 가지 어제 국회의 다른 법안들은 줄줄이 무산이 됐는데 여당의 책임, 여당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처음에 이 사안이 벌어졌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당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 다음으로 국정 운영 책임이 큰 여당 대표가 그런 역할인데 합의를 하고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실무기구지만 50%, 20%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못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야당은 후퇴할 만큼 후퇴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는 그 50%의 문구를 국회 규칙에 넣자. 그것도 안 돼? 그럼 부칙에 넣자. 그것도 안 돼? 그러면 부속 서류에 이렇게 한 장 해가지고 이제 넣자. 그러니까 완전히 후퇴를 해가지고요. 저는 우윤근, 이제 오늘로 끝나는 우윤근 원내대표가 정말 양보의 양보를 거듭했다고 보고 그래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그걸 받아서 우총장에 간 거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뭉개져 버린 겁니다. 김무성 대표가 할 수 없다. 이미 합의해서 사인해놓고서 그걸 이제 뒤집은 상황이 돼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과는 다 김무성 대표가 원래 가져가게 돼 있는 건데 김무성 대표가 왜 이걸 뒤집나. 근데 사실 보면 청와대에서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맹이야? 이렇게 한번 하고 나서 분위기가 확 반전된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사실은 이 전체 결과를 놓고 야당은 배신당했다, 뭐 이렇게 우리 무시할 수 있냐 하면서 어제 의총장에서 부글부글 끓었다고 하는데 실제 속을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은 김무성. 그러면 이번에는 안영환 전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야당의 잘못에 대해서 좀 비판 여론도 높은데 50%라는 수치에
집착을 보였습니다, 야당이. 그러면서 모든 민생 법안을 발목 잡기. 국민연금 50% 안 해주면 다른 법안 꿈도 꾸지 마라.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결국 야당이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됐고, 공무원 노조를 애초에 개혁 대상을 협상 당사자로 끌어들인 것도 야당의 잘못이 크다, 이런 비판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먼저 이제 시발부터가 이제 문제였는데요. 공무원 노조는 철저한 이익 집단입니다. 공무원 노조의 공무원들의 이익을, 공무원 연금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나선 집단입니다. 그 집단이 공익 전체를 봐야 되는 타협 테이블에 끼어든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예. 대의기구인 여야의 협상 테이블에 공무원 노조 들어온 것이 잘못됐는데 그 공무원 노조를 끌어들인 것은 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내 야당의 요구, 공무원 노조의 요구에 야당이 끌려다녔던 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예. 두 번째는 공무원 노조가 자기들의 연금 개혁만 주장하다 보면 국민들에게 미안하고 명분이 안 서니까 국민연금도 같이 올려야 된다는 제가 보기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것도 예. 야당이 텁석 물고 같이 따라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사실 여당 입장에서 본다면은 현재 안은 여당이 주장했던 안보다 훨씬 후퇴한 안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공무원연금을 조금이라도 개혁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번에 타협했으면 6월 국회 힘듭니다. 솔직히 이제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자꾸 이제 언론이나 청와대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할래? 야, 이렇게 퇴색한 양, 개혁도 아닌 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여당 입장에서 보면 조금만 타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물 건너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물 건너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타협안이 나왔고요. 그건 재밌는 건 50%를 왜 넣게 됐느냐. 협상 과정에서 야당 측에서 우리가 야당 우윤근 지도부는 굉장히 온건파입니다. 오늘로서 임기가 끝납니다. 그냥 여당도 우윤근 원내대표와 타협하기를 원했습니다. 예. 온건하니까. 그러니까 우윤근 원내 지도부가 타협 석상에서 자, 우리 당내 강경파와 공무원 노조를 설득해서 50%를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달라. 그러니까 여당도 그래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왜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 그 안을 놓고 어떻게 넣을까 구체적으로 그 당시 협의가 안 된 겁니다. 사실 중국 애들이 외교 용어 중에 구동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동, 같은 것은 구한다. 그다음에 존이, 다른 것은 존중한다. 다른 것은 놓고 가자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안이 나온 건데 이번 이제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 할 말이 많죠. 처음부터 그래서 저는 아예 이번 기회에 처음부터 재출발하자. 공무원 노조의 이익이 아니라 예. 국가 공의를 한번 보자는 그런 식의 한번 타협안이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배수희 변호사님. 여야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들고 와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애초부터 국민연금 50% 말도 안 되는 것 알면 받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비판도 있고요. 저는 이게 김영란법 통과시킬 때랑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영란법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범위를 넓히면서 위헌 여부를 문제 삼고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형태로 가는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자고 하니까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까지 끼어들면서 이거를 흐지부지하게 만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에게 물론 비난의 여지가 있지만 저는 좀 야당 쪽의 입장을 들고 싶은 야당 쪽을 좀 비난하고 싶은 것이 잘못된 합의는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윤근 원내대표도 스스로가 50% 상향 문구 넣느냐 마느냐 중요한 거 아니다. 합의가 중요한 거다라고까지 어제 발표를 했는데 그랬죠. 오후에 가서 결국 야당에서 강경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또 물 건너간 것이거든요. 근데 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연금에 대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 사고가 아닙니다. 예. 이거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거고 우리가 전문가적 예측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마치 오늘 일어난 사고처럼 이렇게 합의를 결렬하고 이런 식으로 갈 문제는 아닌데 그 야당에서 굉장히 고집을 피운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다 빠지고 국민들 세금 더 내든 우리가 더 주겠다. 뭔가 명분이 없이 이렇게 가버리고 공무원 개혁은 처리되지도 않고 좀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50% 표기 안 하면 모든 것 다 합의 안 해주겠다. 강경하게 어제 나왔어요. 박 대변인. 저는 이 50%를요, 그러니까 명목소득 대체율 50%가 아니라 정치권의 신뢰 수준 50%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거를 어쨌든 서로 신뢰를 지키는 어떤 표징으로 종이 위에 남겨놓자라고 하는 마지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부속서류라고 표현을 해가면서 후퇴 거듭하면서까지. 그래서 저는 사실 더 큰일 난 건 이번에 통과 못 시킨 건 다시 날짜 잡아가지고요 통과시키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합의 정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야 간의 신뢰를 완전히 지금 무너져 버려서 그게 일단 걱정. 두 번째는 우리 안영환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당사자를 협의 테이블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이 부분과 관련 조금 견해가 달라서요.
의약분업과 관련 논의할 때 약사단체, 의사단체 협의 같이 했어요. 그리고 노사개혁한다고, 그러니까 노동시장 개혁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경총, 노동조합 다 들어와서 협의하고 의견 듣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게 맞죠. 그거는 이제 외국의 사례도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견은 좀 있어서 사족을 제가 달겠습니다. 정 의원님, 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단체들이 앞서 다른 개혁과는 다르게 극렬하게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과연 이 공무원을 대화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좀 덧붙이겠습니다. 원래 이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개혁이라는 것의 전제는 기득권층의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공무원 연금 개혁은 이 기득권은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을 협상 당사자로 들어온 것이 과연 개혁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니 한 전제 조건이 좀 무너진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국회가 사실 국민들이 대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것으로서 합의 기구 자체로 대신해달라고 뽑아놓은 곳인데 국회에서 자기 기능을 못하니까 당사자를 끌어들인 거. 이거 자체는 아까 제가 초두에도 얘기했지만 예. 그 민주주의 대의 정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게 하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오늘 동아일보 사사로도 지적했지만 저희는 이렇게 어저께 합의대에 무산된 거를 이렇게 부정적으로는 안 봅니다. 이거 공무원 개혁 통과시킨 것이 굉장히 이런 식의 공무원 연금안을 통과시킨 거는 역사에 예.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하사로 했었고 그래서 정말 이것이 아까 신뢰가 무너졌다고 했는데 다시 테이블에 앉아서 예. 새로운 안을 내놓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는가 하는 것이 조선일보 오늘 동아일보 하설에서 다 지적을 한 것이고 다만 이제 아까 여야 얘기만 했지만 청와대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예.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4대 공공개혁의 첫 번째 사안이었는데 이것이 무너짐으로써 앞으로 남아있는 공공개혁이나 그 다음에 교육개혁이나 예. 다른 개혁안도 줄줄이 지금 차질을 빚게 돼가지고 앞으로 박 대통령이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나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이 진행하는 그 개혁안에 대해서 큰 차질을 빚게 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동력이 크게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안영환, 박용진 두 분에게 불편한 질문을 좀 하나씩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먼저 안영환 전 의원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질문은 김무성 대표가 잘못됐든 잘못된 사안이 아니든 야당 대표가 들고 온 국민연금과 연계하자라는 것을 합의할 때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합의 사항을 뒤집은 측면은 있는데 그것은 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합의문 자체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합의문 자체가 본래 실무 기구에서 나온 걸 존중한다는데 양 대표의 합의문에 50% 이하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요. 어떻게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한다면서 국민연금 50%를 정해놓고 다음에 개혁의 목표를 아예 그것도 2천만 명이나 되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한 것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그걸 주장은 왜 야당은 그걸 주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주장을 했는데 저는요 한국 정치 가장 문제가 다리 걸기입니다. 한국 정치가 타협에 의해서 예. 저쪽이 합리적이라 하면 받아들여주면 되는데 이렇게 받아들여주면은 내 지지자들이 내가 졌다고 생각한다 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걸어요. 예. 그러다 보니 이것을 국민용 50%로 다리를 건 겁니다. 저는 다리 걸기 정치라고 하는데 자꾸 다리 걸기를 하니까는 꼬이는 겁니다. 스텝이 꼬이는 거죠. 그래서 막판 또 스텝이 꼬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50% 문제를 정하려면은 첫째는 전체적인 재정 목표를 정하고 가입자의 확대 여러 가지 고려한 다음에 이걸 가능한 수치를 정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50% 해놓으니까 이제 사단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회는요, 이 상태로 하면 아무 개혁도 못 합니다. 소수가 다수를 강제하는 장치가 이건 민주주의 원칙이 아닙니다. 예. 다수가 소수를 강제할 수, 소수가 다수를 강제할 수는 없는데 그것이 국회 선진화법 말씀이시죠.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이제 아무 개혁도 못 합니다. 예. 어느 대통령이 나와서 난 이런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도 그 선진화법에 따르면 야당의 반대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예. 겁니다. 특히 한국 정치의 투쟁 문화, 한국 야당의 투쟁성을 고려한다면 이게 개혁은 물 건너갔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예. 따르면 현재 공무원 연금 개혁은 이제는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낫습니다. 이번에는 박용진 전 대변인께 불편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영환 전 의원에게는 김무성 대표의 어떤 협상력의 부재에 대해서 여쭤봤고 박용진 전 대변인, 어제 문재인 대표가 협상이 불발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강경투쟁하겠다. 모든 민생 법안 우리는 받아들여줄 수 없다. 이걸 듣고 이 행보와 발언을 두고 또 야당의 발목 잡기, 걸핏하면 밖으로 나가는 대여 투쟁, 장외 투쟁이 시작됐다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서 강경으로만 나가는 거 별로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오히려 야당과 여당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갈등 구조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당은 이번 협상에 합의가 뒤집힌 거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지만 실제로 속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은 김무성 대표일 거다. 모든 걸 본인이 주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청와대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제 뒤집어진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그렇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두 대표로만 보면 두 대표 둘 다 진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문재인 대표도 졌고 이번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도 졌는데 다만 문재인 대표는 내부는 단속했습니다. 내부 의견 쫙 하나로 모았어요. 그러니까 그 온건파라고 하던 우윤근 원내대표가 물러나면서 이제 남은 건 투쟁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물러났으니까 지금 상황은 문재인 대표가 쫙 주도해서 나가면 되는 상황이 됐는데 역으로 김무성 대표는 참 곤란한 처지에 초선 의원들이 친박계 초선 의원들 일어나서 원내대표 물러나라 지도부가 못난 거다 이렇게 막 비난을 면전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서 김무성 대표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요 이야기하면은 앞으로 강경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당리 당략적 차원에서 이제 당내 분열상을 수습하는 방법은 외부의 적에게 화살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호남당이 어제 이야기한 넌진군이 백바진이 하는 분열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강경 노선. 자, 적은 우리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다 해서 대역 강공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본인이 살기 위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본인 당을 수습하기 위해서 외부 대역 강경 노선을 가는 거 야당 한국 정치가 보여준 고질적인 병이 다시 한번 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 여야 모두에게 지금 문제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어제 우윤근 원내대표가 문재인 당대표를 향해서 친노 계파를 없애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문재인 대표는 아무것도 못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게 대표들의 자리 싸움이 아니라 국민들을 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곳간을 채워야 되는데 그 곳간을 국회의원 세비로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금으로 내는 거고 또 공무원 연금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을 왜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말아야 하냐면 공무원 내는 돈만 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세금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협상 테이블에서 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도 하나도 없이 오로지 표를 위해서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들 표를 위해서만 이렇게 한다는 게 그냥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도 참 안타깝고 전혀 국회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불발과 관련해서 여야 모두가 무책임한, 무능한 그런 산무 정치를 보여줬다. 오늘 조간신문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번엔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문 속 사람들의 동향에 주목하는 신사동 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인물이 오늘 누굴까요? 만나보시죠. 자, 이 와중에 일단은 잔치집 혼자 신난 분이 계십니다. 광주에서 야당의 안방에서 보라는 듯이 당선을 하면서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강력한 카운터 펀치를 날린 천정배 당선인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요. 당선돼서 어제 처음 국회를 찾았는데 마치 초선 의원도 아닌데 초선 의원인 것처럼 이렇게 떡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본인도 약간 떡 돌리는 거에 대해서 민망한 것 같아요. 20년 전 국회에 처음 등원했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나요. 느꼈던 설렘을 간직하며 초선 의원의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천정배 올림 이러면서 안에 보면요. 이 찹쌀떡을 300명 의원에게 모두 다 돌렸습니다. 아마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게만 돌리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너무 속이 보이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도 얘다 떡 먹어라 하고 떡을 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도 마치 어제 천정배 당선인이 줬던 것처럼 그대로 이렇게 천정배입니다. 초선 의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떡을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어떤 반응이었을지 궁금해요. 자, 정선님, 박윤재님 할 말 있어요? 저도 이런 떡 돌려보고 싶어요. 아직 고연이 안 됐죠. 정 의원님, 천정배 당선인이 어제 떡을 돌렸는데 동시에 이희우 여사도 만났어요. 네, 어저께 이제 천정배 의원이 떡을 돌릴 때는 스스로 중고 신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아침엔 떡을 돌리고 오후에는 이제 동교동 사저를 찾아서 이희우 여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궁금해요. 어떤 얘기 오갔는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호 여사님 역시 이제 노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축하한다. 잘해라. 이런 덕담도 나눴지만 그 다음에 발언이 중요한데요. 그 DJ 정신을 계승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감사하다. 그렇지만 이것을 DJ 정신을 정쟁의 논리로 운운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DJ도 바람지
가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남편의 예. 이름은 빼달라, 정쟁에서. 네. 내 남편의 이름이 정정에 오르거나 동교동계 이런 것으로 이용이 되는 것은 자제해달라.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국민은 낙권 분열을 원하지 않는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따끔한 말을 했어요, 천정배 의원에게. 왜냐하면 우리가 보도에서 말씀 많이 들었지만 천정배 의원이 뉴 DJ 퀴즈를 양성을 하겠다. 신당을 차리겠다. 7명만 호남에서 당선돼도 원내 교섭단체 가까이 가면서 큰 영향을 발휘하게 되는 예.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호 여사가 딱 선을 그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천정배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을 떠나 있지만 이는 당을 더 튼튼하게 하게 한 방법이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고 이제 뒷말이 무성한데요. 예. 결국은 이제 이호 여사를 만난 다음에 신당을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들에게 신당을 만들 계획이 없다. 신당 만들 계획 없다. 네, 지금까지 나왔던 본인에 대한 어떤 추측을 완전히 말이 조금 뒤집는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진 달라졌죠. 그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예. 어제 이희호 여사는 이렇게 툭 하고 잽을 날린 건데요. 쌤 날랐어요. 맞는 천정배 의원으로서는 거의 핵펀치를 맞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천정배 의원이 선거 기간 내내 했던 얘기, 선거 끝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했던 얘기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DJ입니다. 예. DJ 정신, 광주 정신, 호남 정치, 복원, 이것만 얘기하고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종교계에 그냥 그야말로 정신적 지주로 계시는 이유 여사한테 가서는 거의 문전박대 수준의 말씀을 듣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 있는 전하 안영환 대변인 같은 경우는 천정배 의원이 신당 만들 생각은 전혀 없고 구락부 정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견일 거다라고 했습니다만 신당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만 어제 본인의 입으로 처음으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자, 안영원 전 의원님. 천정배 의원 고등학교 후배잖아요. 아니, 천정배 정치인 천정배 정도 됐으면 본인의 발언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무게가 있고 또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이호 여사에게 잽을 맞은 후 신당 안 만들겠다.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썰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벌써부터 그런 겁니까? 어제 상황을 충분히 측근처를 옆에 따라다니면서 제가 옆에서 모니터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당 이야기가 나올 때 천정배 의원이 자진해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언론의 질문에 계속 반응을 보이는 과정에서 나왔고요. 이제 언론의 속성상 천정배 의원이 신당을 만들기를 부추긴 듯한 분위기가 계속 나갔었습니다. 모든 언론, 모든 종편파로해서 신당 만든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띄워가는, 왜? 그래야지 언론은 장사가 되니까. 제가 이런 말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언론인 출신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장사를 위해서 언론의 역할 대한민국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KBS죠?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한 개인이 당을 만들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다. 당을 만들려면 당을 유지한 스타가 있어야 됩니다. 인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개인이 지금 만들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을 떠나 있지만 당을 더 잘 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 이야기는 그 당이라는 건 지금 새정치연합을 자기의 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천정배 의원이 가끔 어디 인터뷰 나오면 우리 당이라는 표현을 자꾸 썼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 우리 당이 새정치연합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정배 의원이 기본적으로 당을 떠나서 내가 말한 우리 당을 본인이 말한 우리 당을 새로운 우리 당을 만들 것 같지는 않았고요.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주위에서 천정배 의원이 막 당선되자마자 정치 지평이 곧 엎어질 것처럼 하는 분위기 속에서 약간 편승한 분위기도 있고요. 어찌됐든 당을 쉽게 만들 수는 없고 천정배 의원도 쉽게 행동에 옮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천정배 의원이 당선될 때 뉴 DJ를 표방을 해서 나왔는데 사실 호남 중도파를 해서 신당을 만들어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굳이 여기서 이호 여사한테 가서 이런 걸 맞았다고 해서 신당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모양새가 좋지 않아 보이는데 저는 어차피 그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이제 원내 교섭단체만 되면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큰 당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새정치연합에서도 분명히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공천을 받지 못하면 신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올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걸 잘 모아서 정말 그 선거 때 나왔던 뉴 DJ 그런 걸 좀 만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천정배 의원의 소식 저희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인공은요, 20년 만에 내일 친정으로 갑니다. 그런데 친정 가는 표정과 기분이 영 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굴까요? 돌직구 신문 통해 만나보시죠.
떨고 있냐? 모래시계의 유명한 명대사 추민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떨고 있니? 모래시계 검사가 20년 만에 부패 피의자로 친정을 가게 됩니다. 내일 홍준표 도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사실 정치인 홍준표가 정치로 승승장구하게 된 데는 모래시계 검사. 이 부정부패에 척결하는데 앞장섰던 올고든 검사, 칼잡이라는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던 데에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수레바퀴가 참 미묘하고 애매하게 얄궂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안용환 전 의원님, 네. 국민들은 아직도 정치에 입문하던 당시 모래시계 검사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 홍준표 지사는 사법연수원 14기입니다. 14기. 현재 김진태 검찰총장과 동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91년도에 처음에 강주지검에 부임했을 때 강주 강력 담당이었나 봐요. 그래서 예. 이제 폭력배 밀망 소탕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93년도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또 강력부에 본인 스타일이 좀 맞습니다. 예. 강력부에 배치돼가지고 그 당시 유명했던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실세로 알려졌던 박철원 장관. 박철원 장관을 구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이력 스타에 올랐죠. 그렇죠. 자기의 또 상관이 할 수 있는 이건계 당시 그 대전고검장 예. 엄상탁 전 요즘 국정원이죠. 국정원의 기획관리실장을 쇠고랑을 쳤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드라마가 모래시계가 나왔기 때문에 홍준표 검사를 모델로 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솔직히 검찰 내에서는 홍준표 지사가 과연 그 역할 제대로 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은 많습니다. 검찰 탐정자들은. 그건 어찌됐든 그렇게 알려졌고 그런 유명세를 바탕으로 해서 96년도에 이제 총선에 뛰어들어서 당선이 됐지요. 총선에 당선됐다가 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또 내놓습니다. 그랬다 이제 다른 지역구, 원래 송파에서 됐다가 다른 지역인 동대문으로 와가지고 5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원내대표는 MB 정권 출발할 때 원내대표로서 굉장히 그때는 MB 정권이 광우병 파도 시달리던 시절에 예. 원내대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난이 셌습니다. 뭐 국내 제2인자로 할 정도로. 그걸 하다가 드디어 이제 당대표 2번 도전했어요. 안상수 당대표 시절에 한번 2010년에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2위로 됐습니다. 와신상담 2011년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됐죠. 해가지고 됐습니다. 그때 문제가 됐던 게 현재 이제 의혹으로 또 1억 원. 혐의로 떠오르고 있는 성완종 씨가 1억을 갖춰줬다는 게 2011년 예. 당대표 시절. 그러니까 2011년 때는 홍준표 지사가 거의 당선될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1억을 났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20년 전 스타 검사에서 다시 이제 자기 친정이었던 검찰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홍준표 지사의 모습이 그 심정이 어떨지 참 참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 의원님, 20년 만에 친정을 가는데 금이 환영 가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검찰총장, 검찰 조직의 순회가 저랑 동기동창이야. 나랑 동기동창이고 내가 잘 나갈 때 걔는 잘 나가지도 않았던 그런 동기동창한테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참 역사의 수레바퀴라는 그 개념을 예.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사실 저는 모래검사가 홍준표 그 검사가 모래시계 검사로 알려진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모래시계 검사는 홍준표 지사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모래시계 검사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했지만 상당히 그 슬롯머신 사건이나 이런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그 홍준표 그 지사의 이미지는 상당히 과장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홍 지사는 아까 이렇게 대중들한테 인기는 있었지만 검찰 내에서는 상당히 비주류로서 후배들이 그렇게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돈키호테다, 돈키호테다 이런 별명이 있는데 돈키호테가 우리가 그 어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통찰을 향해서 돌진하고 앞뒤 안 가리고 이런 그 이미지인데 그런 이미지가 검찰 내에서는 그렇게 잘서 그렇게 맞는 것이 아니거든요. 당시에 또 이제 다만 이제 홍 기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칭이 있을 때 잘 나갈 때 이런 거대 권력에 맞선 돈키호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는 가진 것이 없다. 따라서 잃을 것도 없다. 잃을 것이 없는데 두려울 게 없다. 근데 지금 홍 지사는 너무나 잃을 게 많습니다. 잃을 게 많다. 지금 홍 지사는. 그러니까 그 거대 공사 권력에 맞섰던 검사, 일개 검사로서의 그건 20년 전이고 지금은 경남 지사로서 지금 잠재적인 대권 후보로서 본인이 선언을 하는 상황이고 권력과 또 당대표 한나라당 당대표였고 다선 의원했고 지사이고 대선 후보고 너무나 가진 것이 많은 것이 된 것이죠. 그런
그래서 그 인생 전체로 볼 때, 인생 유전이라는 거 볼 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 아마 그 20년간을 살면서 본인이 어떤 초심 이런 것을 많이 잃고 그다음에 이제 부패의 피의자로서 이미지만 남은 것 같아요. 예. 정성희 위원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 당시 피가 끓던 젊은 홍준표 검사는 허리에 칼 한 줌 찬 잃을 게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20년 만에 잃을 게 너무 많은 사람이 돼버렸다. 주렁주렁 달린 거죠, 뭔가가. 예. 근데 홍준표 지사 어제 기자간담회 했어요. 그 그림 아까 잠깐 나오던데요. 홍준표 지사가 그동안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느 회사가 어딥니까? 하고 기자한테 막 반문하고. YTN 기자한테, 예. 그리고 그분 아침 출근길에 못 나오셨더라고요. 그 뒤에 못 봤어요, 내가. 그 기자를. 그리고 어제 우리 김진 앵커가 소개했잖아요. 기자들에게 쭉 문자 돌리고 이메일 뿌렸습니다. 이제 아침에 기자들 질문에 응대하지 않을 테니까 나오지 마라. 나 아무 말도 안 한다. 라고 홍보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그랬죠.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웬일? 어저께는 출근하면서 이거 많이 나오셨네. 다들 내 집무실로 갑시다 하고 예. 쭉 몰고 왔어요. 저정명이죠. 저렇게 쭉쭉 안 쳤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수첩을 다 꺼내더니 그 수첩을 꺼내가지고 그냥 쭉 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기자들이 질문하고 얼마나 질문할 게 많겠습니까? 예. 난 질문 안 받는다고 이제 가라고 그러면서 10분 만에 기자간담회를 종치고 일어나 버리는. 지금 저 모습이죠. 예, 이게 약간 좀 황당한 상황인 거죠. 근데 본인이 나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나가라. 나 찾아보지 마라. 이랬다가 어제 했었던 얘기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검사 홍준표가 피의자 홍준표에게 피조를 하고 옆에서 변호사 홍준표가 그거를 계속 방어하는 그 논리를 수첩에 적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첩을 들고서 10분 동안 읽는데 사진 기자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 궁금하죠. 뭘 적었나. 예. 그래서 살짝 몰래 뒤로 가서 그걸 찍으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화를 또 버럭 내면서 가까이 오지 마라. 뒤에서 찍는 거 싫다. 예. 이렇게 해서 약간 해프닝도 벌어지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본인은 긴장되고 본인은 뭔가가 조마조마하겠는데 이쯤 되면 사실은 경남도지사로서의 직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예.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고 있는 마당에 직무를 내려놓는 것은 어떠냐라고 하는 야당의 공격적인 권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실 때가 됐다. 경남도지사에서 내려와서 검찰 수사를 받아라. 네. 참,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부터 기사는 검찰 측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제 사실관계가 다 드러난 상태고 또 나보자관을 통해서 사실은 피해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이제 홍준표 지사도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검찰이 그 조사 과정에서 윤 씨의 진술을 조정하고 있다. 검찰이 윤 씨를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간 7번을 불렀으니까 이거는 검찰들이 원하는 진술을 받기 위해서 조정한 것이다. 다소 좀 황당한.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어제 기자간담회를 짧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증거 능력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검찰 측 입장이 굉장히 난감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한겨레에서도 나왔지만 홍준표 지사님이 돈 전달자 회유를 지시했다는 정황까지도 검찰이 증거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아니, 홍 지사가 측근을 시켜서 돈 전달자로 알려진 윤승모 전 부사장을 회유하려 했다고요? 그렇죠. 그걸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비슷한 사건이 뭐냐면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실 이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찰 측 입장에서는 어제 나온 거에 1억 정도 되니까 구속 수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조현아 부사장과 마찬가지로 증거인멸 혐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속 수사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제 홍 지사님이 저렇게 검찰의 조사에 대해서 사실 한 방을 가격한 것이죠. 그러면서 검찰 입장에서도 불구속을 할까, 구속을 할까, 그런 입장에서 혹시라도 구속 수사를 하게 되는 좀 감정을 건드린 어제 기자회견이었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변호사를 선임을 하셨어요. 근데 문무일 팀장과 동일한 동기 변호사를 선임하셨는데 이거는 저는 검사 입장에서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관 변호사를 결국 선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검사가 했는데 자신이 검사였을 때도 변호사가 오면 안 받아줬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자기가 피의자가 되니까 검찰의 측근 혹은 누구를 이용해서 정관 변호사로서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걸 보면 거의 검찰 수사를 다 알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정치권에 있다 보면은 많은 정치인들의 성공과 몰락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 무상이라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홍준표 지사를 보면서 지난 7, 8년간의 행적을 보면은 2008년도에는 원내대표를 하면서 엄청난 권한을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당대표 선거에 떨어졌습니다. 다시 쉽게 말해서 몰락한 간죠. 그러다 2011년에 다시 당대표가 됐습니다. 다시 예.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총선에서 떨어졌습니다. 당대표 6개월 만에 하고 또 떨어졌습니다. 또 몰락의 길을 간 것이죠. 그런데 그때 떨어졌을 때 홍준표 지사가 정계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 기억을 못할 정계 은퇴 선언을 했는데 2000 재보궐선거가 경남에서 고향인 경남에서 있은 겁니다. 또 갑자기 경남에서 모든 사람들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근소한 표차로 된 겁니다. 당내 경선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경남지사 됐어요. 그러니까 경남지사 된 다음에는 이제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진주 의료원 폐쇄라든지 무상급식 문제하면서 보수의 아이콘. 그래서 이제 상세에 올라가죠. 그래서 대선 후보 지지도가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대선 후보 예. 경쟁이 뛰어들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또 다시 곤도박질 치는 정말 부침을 계속 몇 년 사이 1년에 한 번씩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이 정치권의 모습인데 홍준표 지사가 최근에 있었던 정치권 유력 정치인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부침을 경험하고 있는 그러네요. 수사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침 경험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내일 홍준표 도지사는 성완종 리스트에 등재됐던 인물 중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은 취재해본 결과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어제 홍 지사의 기자회견으로 인해 오히려 더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모래시계 검사가 20년 만에 간 친정에서 어떤 발언을 꺼내 놓을지 주목이 됩니다. 20년 전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주인공은 나 떨고이니 라고 불었다면 20년 후 모래시계 검사였던 홍준표 지사는 검찰을 향해 내가 떨고 있을 것 같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갑니다. 돌직구 신문 통해 만나보시죠. 자, 학대 당하는 노인, 아들이 제일 무섭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충격적인 기사인데 정성희 위원님, 이게 도대체 어떤 얘기입니까? 내일이 어버이날이죠. 예. 어버이날을 맞아서 실린 기사인데요. 서울시가 노인 보호 전문기관 두 곳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예. 지난해 이제 노인 학대 건수가 976건이고요. 이거 전년도보다 13%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주로 누구한테 학대를 당하느냐를 봤더니 예. 학대 당하는 거의 40.9%가 아들로부터 매를 맞거나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예. 다음이 배우자. 여성 요인도 있으니까 이제 남편이거나 부인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딸,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에 며느리 순으로 학대를 많이 당하더라 하는 예.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가해저별 서울시에서 노인학대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총 482건, 2014년 한 해 기준으로 봤을 때 40.9%가 아들에게서 학대를 당했다. 그리고 17%가 배우자, 15.4%가 딸, 기관, 며느리 5.8%, 피해자 본인이나 기타 타인이 13.6%다. 그리고 밑에 보면요. 학대 유형을 보면요. 신체적 학대가 37%, 정서적 학대가 36.3%, 방임도 학대에 들어간다는 사실 여러분 아셨습니까? 방임. 부모님 제대로 모시지 않고 부모님 식사 잘 하셨나, 잘 살고 계시나 들여다보지 않은 방임도 어머니 학대에 들어갑니다. 11.7%, 경제적 학대도 11.7% 등등이 지금 집계되고 있는데 이 학대 사례를 좀 보면요. 정성희 위원님. 무직.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들이 무직이고 좀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아들의 경우 노인학대로 이어진다. 뭐 이런 통계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대체로 보니까 이게 물질 만능주의가 확산되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면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빈곤이 가정 해체로 연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 아들의 어떤 뭐 인간적인 문제나 이런다기보다는 그 사회에 우리 사회에 무너진 안정망과 빈곤의 문제가 자리가 잡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고요. 또 우리 뭐 여러 가지 조사 보면은 청소년들 지난번 조사에도 나왔죠. 부모는 가족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청소년들입니다. 예.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심각한 수준이네요. 예, 그런 식의 결과도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어떤 가족이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거, 그다음에 빈곤의 문제가 겹쳐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요즘 노인복지기관에서 이런 법 주장하고 있습니다. 효도법 통과시켜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효도라는 건 자식이 부모한테 해야 될 당연한 임무인데 이것을 법으로 강제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같이 오는 것이 실제로 소송 사례들이 부모가 자식한테 부양비를 달라고 소송하는 경우가 꽤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돈을 안 주는 거죠. 그리고 그냥 방임해버리는 사태가 오니까 나는 너희들 길러준데 왜 너희들은 나 부양 안 하냐 하면서 실제로 소송하는 사례도 좀 늘어나는 편이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피해를 직접적으로 폭행을 당하신 분들도 요즘에는 좀 신고를 많이 하셔서 이런 것들이 통계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동학대 문제인데 노인학대가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일 어버이날인데 방임도 학대에 들어간다. 혹시 돌직구쇼 보고 계신 자녀분들 있으면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 드리고 찾아뵙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다음 돌직구 신문 보겠습니다. 신사동 그 사람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잃어버린 한국계 미국인 쌍둥이 제 아들, 딸들을 찾습니다. 자, 주한미군으로 44년 전 한국을 찾았던 앨런 토마스라는 주한미군이 당시 한국에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서 낳았던 자신의 아들, 딸, 쌍둥이를 애타게 찾고 있는 사연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진은 이렇게 됩니다. 제 이름은 앨런 토마스고요. 저는 40년 넘게 못 본 아들과 딸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주한미군으로 근무했고 한국 여성을 만나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으로 돌아와야 할 때 엄마 순금 씨는 나와 함께 돌아오길 거부했고 아이들도 보내지 않으면서 그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가 됐을 때 이미 그녀는 아이들을 입양 보낸 상황이고 어디로 보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저는 수십 년째 아이들을 찾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SNS가 저를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부디에 제 사연을 퍼뜨려 주셔서 아이들을 찾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진을 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란선 쌍둥이 남자 여자. 아이들 이름은 제임스 앨런 토마스와 샌디아 린 토마스. 1967년 9월 10일 남영동의 송림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70년대 후반 어머니가 입양을 보냈고 어머니의 이름은 순금이다. 42년생. 지금 저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박윤희 대변인 마치 영화 국제시장에서 이 이산 가족을 찾는 것 같은데 당사자는 앨런 토마스라는 파란 눈의 외국인이다. 네. 아유, 아이들이 참 예쁘고 잘생겼네요. 그러게요. 지금 나이가 47살 정도 스스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을 나이인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입양되어 있는 상태니까 미국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 관련한 SNS 리트윗 전파가 무려 110만 차례가 됐다고. 110만 차례면 상당하네요. 상당히 많은 관심입니다. 예. 또 미국인들이 이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있어요. 예. 되게 자유주의적인 뭐 그런 사회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가족이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런 사회라서 이러한 애틋한 사연이 잘 전파되고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안용환 전 의원님, 주한미군으로 왔다가 한국인 여성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때 이 여성이 같이 가기를 거부했었다. 네. 한국 역사의 아픈 단면이 낳은 또 하나의 이야기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그 여성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앨런 토마스 이분이 18살 때 군에 입대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을 막 했으니까 아주 어린 시절에 그러네요.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뭐 사랑에 빠졌는지 어떤 사진 모르지만 어떤 한국 여성을 만났고요. 그래서 이제 71년에 67년에 낳았습니다. 예. 낳았는데 다시 휴가 이제 그때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미국으로 이제 돌아가니까 같이 가자 했더니 한국 여인이 거부를 했고 그랬다가 71년도에 다시 와서 마지막으로 두 자녀를 만났다는 거. 아마 저 사진이 71년도에 와서 찍은 사진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우리나라 한 5살 정도. 예. 때 했다가 이 앨런 토마스는 73년도에 딴 여자하고 이제 미국 여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예. 결혼을 하고 나서 그 후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두 애기가 입양이 했다. 그걸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찾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최근 이제 SNS의 효과랄까요? SNS를 통해 사람 찾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알려졌고 그래서 지금 요즘 뭐 SNS 통해서 이 정도 저희 돌직구에서 이야기하고 또 많은 매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도 지금 방송에서 나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두 분의 행방을 아신다든지 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방송국이나 또 앨런 토마스 알려서 상봉의 기쁨, 예. 역사의 후유증을 치료하고 상봉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전해드리고 있지만 동시간대 미국에서도 생방송으로 굉장히 화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44년간 아이들을 찾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보통은 모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예. 이건 이제 부정이네요. 뭐 18살이라는 굉장히 철없고 어린 나이에 이제 여성을 만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본인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고 또 새로 결혼을 했지만은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잊지 않고 계속 찾은 노력을 계속했고 예. 하다 안 돼서 이제 이 상병의 나이는 이제 굉장히 들었겠지만 SNS라는 어떤 과학 기술과 이런 것에 힘을 이용해서 예. 아이들을 찾아보려는 마음이 너무 애틋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아주 좋은 어떤 SNS의 힘을 통해서 상봉 소식도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 그 부정을 좀 느낄 수 있는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쌍둥이 얘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또 다른 쌍둥이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쌍둥이일까요? 힌트는 청와대 출입 기자가 이 기사를 썼습니다. 동정민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 회장과 서양희 변호사 부부가 지난달 27일 아들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10살과 1살 아들을 두고 있어 아들만 넷이 됐습니다. 서 변호사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으며 이름은 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2월 김종필 전 국무총리 부인인 고 박용옥 여사의 빈소를 방문해 쌍둥이 임신 사실을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아버지가 계시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느냐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지난해 말 정윤회 문건 파문 전후로 박 대통령과 박 회장 사이가 껄끄러워졌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박 회장 부부가 둘째를 낳았을 때 서 변호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축하난을 보낸 뒤 박 회장 집을 방문해 조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쌍둥이 조카를 만나러 박 회장 집을 다시 찾을지 박 대통령 남매 간의 가족애가 다시 살아날지 관심입니다. 채널A 뉴스 동정민입니다. 네, 두 번째 쌍둥이 주인공은 박근혜 대통령이 고모가 또 됐는데 박 대통령이 조카를 4명이나 두게 됐습니다. 동생 박지만 회장이 또 쌍둥이, 셋째, 넷째를 동시에 얻게 된 건데요. 자, 정성희 위원님. 야, 박지만 회장 나이가 57. 대단하네요. 예, 서영희 변호사랑 차이가 엄청 있는데 이제 두 아들에 이어서 셋째를 가졌는데 쌍둥이라. 예. 네 쌍둥이인데 공교롭게 아들이네요. 사실 제가 대통령 저출산 고령상의 위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매일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요즘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보육이다, 무상 보육이다,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일가정 여성 양립에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 저는 어떤 출산 모델이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 주장을 하고 훌륭한 출산 모델이네요. 예를 들어서 뭐 새쌍둥이 요즘 TV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예산 몇십억을 써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사람들한테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낳고자 하는 마음을 주는 것인데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새쌍둥이나 넷을 사는 사람들을 출산 모델로 많이 해서 홍보를 하라. 그렇지만 그 여성은 뭐 아이를 10명씩, 12명씩 전업주부가 아니라 커리어 우먼 중에서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을 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쌍둥이, 그러니까 4명의 아들 그리고 변호사 저출산 모델로 하면 딱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아니 상조요? 박유진 전 대변인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조카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그런데 사실 뭐 정윤회 사건 좋지 않은 일도 있었고 그 이후로는 동생 박지만 회장을 청와대로 부르는 일도 없고 동생 박지만 회장에게 전화한 일도 없고 일부러 좀 피하고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을 박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데 조카들 얼마나 보고 싶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만나셔야죠. 아이들도 좀 보고요. 어린 조카들 보는 것 관련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대신 이제 동생인 박지만 회장이 청와대를 들락거리면서 구설수에 오르는 바보 같은 짓, 대통령 표현에 의하면 바보 같은 짓에 휘말리지 않도록 서로 근신하고 조심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한 말씀을 드리면 영국에서는 블레어 전 총리의 부인 셰어 블레어가 아이를 넷을 낳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총리 부인으로서 정치적인 후원도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 아줌마가 영국 모든 여성의 스트레스 대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뭐든 다 잘하네. 근데 이번에 이제 아들 넷이 됐잖아요. 박지만 회장의 아들이 넷이 됐고 어떤 모범이라고 지금 우리 정성희 의원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또 일종의 부담과 스트레스로 아니 우리도 그렇게 부자면 낫지 이러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니 배승희 변호사도 조카 있죠. 조카 참 예뻐하는 고모 이모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박 회장이 셋째, 넷째 쌍둥이, 네. 대통령의 네 번째, 세 번째 조카. 그렇죠. 이제 이 박 회장이 김종필 전 총리를 이제 빈소를 찾아갔을 때 예.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왕이면 새 쌍둥이 만들라. 아버지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아있으면 네. 얼마나 좋겠냐. 하나 더 낳아라. 네, 마음이 참 찡한데요. 그때 그래도 이제 박 대통령은 가족이 없으니까 조카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낳은 자식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또 동생에 대한 내리사랑이 또 각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박 대통령이 지금은 사실은 기분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 찾아가지 예. 못해서 조금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저번 아이를 낳았을 때는 축하 안도 보내고 서영희 변호사에게 축하 전화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통 그런 게 없다고 그러네요. 글쎄 뭐 이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도 당내 경선 때 보물 1호가 뭐냐 예. 질문을 기자들 했을 때 보물 1호는 내 조카다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물 1호는 내 조카들이다. 조카들이다. 그렇게 조카들 애틋한 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청와대 들어간 뒤부터는 아무래도 측근 관리, 친인척 관리를 하다 보니까 박지만 회장이 가장 친인척의 대표격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최근은 좀 소원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박지만 회장은 참 애국자입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저출산. 사실 우리나라가요, 인구가 부부 2명이 예. 1.1명을 낳아야지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인구 증가 우리 1.18, 1.19밖에 안 됩니다. 마이너스인 거죠, 계속 그러니까. 현재 대로라면은 2300년 전 되면 우리 남한에는 인구가 살지 않습니다. 예. 현재 대로라면. 그래서 박지만 회장이 아마 누님들 목까지 애를 다 낳았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예. 58세입니다. 58세이기 때문에 거의 할아버지 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낳을 수 있는 용기와 그 실천력, 그 애국자입니다, 진짜. 58세면 아직 할아버지는 아니고 정정한 청년. 요즘은 그렇죠. 청년. 이런 표현을 또 좋아합니다. 네. 자, 요즘은 예. 나이 드신 청년들 많아요. 젊은 네. 정말 나이는 들었지만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분 많기 때문에 박지만 회장님 화이팅입니다. 예. 어쨌든 이 박근혜 대통령이 보물 1호, 2호, 3호, 4호까지 얻은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이 간만에 주름살이 좀 펴질 만한 소식이었네요. 다음 신사동 그 사람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신사동 그 사람 세 번째 공주님, 아기. 영국 황실에서 공주님이 태어났죠. 그런데 이 공주님에게 각종 선물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각국에서. 특이한 선물들 뭐가 있는지 제가 준비했는데, 자, 샬럿 공주, 영국 황실에 정말 간만에 공주님이 태어났는데, 호주에서는요, 석탄 덩어리를 이 샬럿 공주한테 선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왜 석탄일까 궁금해하는데, 정성희 위원님. 아니, 호주에서는 보낼 게 없어서 석탄을 보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예. 호주가 자원 대국이고요. 저거는 타스메니아라고 우리나라 제주도예요. 네. 그 호주에도 큰 대륙인데 밑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호주 사람들이 신혼여행 가는 섬이죠. 거기서 나오는 그 석탄을 저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서 원시림에서 나오는 나무로 포장을 해서 보내면서 그거는 영연방 국가로서의 호주가 자원 대국이라는 뜻도 있고 예. 그 앞으로 공주가 커서 하는 경우에 우리 석탄이 이렇게밖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에너지에 대한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는 깊고 의미는 좋지만 석탄을 받은 샬럿 공주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이렇게 드레스를 보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드레스를 보냈고요. 그리고 뉴질랜드는요 스탠스 보로종 모르겠어요 이거 무슨 종인지 회색양의 털로 만든 굉장히 귀한 느낌 들어요. 테디베어 인형을 보냈고요. 캐나다에서는요 바다 표범 가죽으로 만든 방한용 장화. 캐나다나 춥지 영국은 안 추워요. 이스라엘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함사 이 드레스에 자신을 보호하는 의미의 중동식 부적 모양의 브로치가 달린 핑크색 드레스도 보냈다고 합니다. 자, 안영원 전 의원님. 네. 각국에서 원래 이 영국 황실의 자손이 태어나면 선물을 보내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 선물은 좀 독특한 게 많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영국은 영연방 국가들이 있습니다. 영연방 국가들은 국가의 원수가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영연방의 차기 국가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샤렛 공주는 권력 서열, 왕위 계승 서열 4위입니다. 자기 오빠, 그 다음에 아빠, 할아버지가 아직 왕위를 계속 못했는데 예. 일단 서열 4위이기 때문에 영연방 국가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자기 오빠가 태어났을 때는 77개국에서 선물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들이 보기에는 좀 문화가
그렇지만은 왕국을, 그러니까 각국이 왕국에 대해서는 국가의 친화, 국가의 호감도를 높이는 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영국도 그런 측면에서 왕실이 참 비난이 많이 접해요. 저 많은 돈을 쓰면서, 세금을 쓰면서 뭐 하느냐. 그런데 저렇게 하면서 국가의 브랜드, 국가의 홍보 가치를 높이는 데 또 활용이 되고 있는 게 영국의 왕실 문화입니다. 예, 샬럿 엘리자베스 다이애나 이 탄생 선물에 대한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갓 태어난 아기들 소식이 많네요. 기쁩니다. 자, 다음 도지구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사건 사고 기사입니다. 버스 왜 안 태워주냐? 열받은 아줌마가 택시 타고 쫓아가서 기사의 뺨을 때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배승희 변호사님. 광주에서 한 A씨가 병원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 병원에 가기 위해서 버스 기다렸군요. 네, 버스가 이제 도착을 하니까 막 달려갔겠죠. 예. 그런데 버스 운전기사가 문을 닫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어허. 이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화가 난 거죠. 왜냐면 다음 버스는 25분 뒤에나 오는데 내가 기다릴 시간이 있고. 아, 열받죠, 그럼. 네, 그래서 바로 택시를 타고 그 버스를 쫓아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6정거장 정도 갔는데 버스비는 1,200원인데 택시비가 6,000원 정도가 나올 때까지 버스를 따라잡은 거예요. 그만큼 화가 났군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버스가 쓰자마자 올라타서 이 버스 운전기사 얼굴을 때린 겁니다. 예. 그러면서 버스 운전기사 왜 나 안 태워주냐고 하면서 이 폭행 사건이 일어난 예. 재미있는 사건인데요. 이 버스 운전기사는 난 정차할 때 보이지 않았다. 예. 문 닫고 출발하려는데 잡은 거다. 예. 나는 안전규칙을 지켰는데 좀 억울하다라는 입장이고 A씨는 그래도 나는 화가 안 풀린다. 예. 이런 입장인 거죠. 예. 아니, 참, 정성희 위원님. 버스 기사님들이 못 보고 지나칠 때가 많은데 또 기다렸던 이 승객들 입장에서는 열받을 만도 하고. 그러긴 한데 그래도 좀 저렇게 택시까지 타고 가고 과격해요. 예. 예, 저렇게까지 보복을 해서 그다음에 뺨을 때리는 거는 분명히 폭행이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지난번에 CCTV 블랙박스에서 여러 가지 봤지만은 이렇게 좀 예. 욱하는 거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연령을 가리지 않고 좀 나타나는 현상 같습니다. 예, 더 재밌는 건 경찰에서는요, 이게 진짜 이 아주머니의 말대로 승차 거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CCTV 세대 영상을 확보해서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신문 읽어주는 남자가 준비한 오늘의 하이라이트 기사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미국에서 이번에는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모정, 어머님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는 애끓는 부심을 전해드렸다면 무차별 총기 난사 현장에서 3군데의 총상을 입고 자녀 2명을 구해낸 미국 어머니의 모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너선, 에린 스토펠 부부, 저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주인공은 어머니입니다. 갑자기 다리를 건너는데 20대 청년이 총을 난사한 겁니다. 이 공격으로 남편 조너선과 큰딸 올리비아는 비명 행사를 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까지 목숨을 잃었고 저 엄마도 에린 스토펠도 복부와 넓적다리 왼손 3곳에 총을 맞았는데요. 저 다리 건너편에 어린아이들 7살, 5살짜리 남매가 건너고 있었던 거예요. 총 3발을 맞았는데 엄마가 등에 총을 맞으면서 아이들한테 달려가서 아이들을 다리 밖으로 밀쳐내서 결국 7살과 5살 남매는 목숨을 건졌고 어머니는 이곳저곳에 총기를 맞아서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남편과 큰딸은 사망했지만 남매와 어머니는 목숨을 건진 그런 정말 대단한 감탄할 수 있는 기사예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신의 얼굴과 신의 모습을 보고 싶거든 당신의 어머니의 마음과 어머니의 얼굴을 봐라. 내일이 어버이날입니다. 예, 좋습니다. 44년간 헤어졌던 두 아들, 딸을 찾기 위해서 44년간 눈물로써 세월을 보냈던 아버지, 그리고 총기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내 아들, 딸을 지켰던 어머니. 내일 어버이날인데 부모님들의 소중함과 부모님들의 사랑을 다시금 되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돌직구쇼 모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기사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부모님과 함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엄마로 산다